사명과 영혼의 경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조금 놀랐던 일화가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말씀을 그러세요. 드리려고요. 예. 그 5월 31일 날 저희가 오프 모임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 관련된 이야기도 방송으로 나가고요. 예. 근데 그때 그 제가 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이 방송을 해야겠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고. 네, 예. 그런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네. 오프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네. 작가 작품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 뭐 탑 3 뭐 이런 거 하자 하고 뭐 네, 돌아오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레드메인님이 레드메인님이 뭐 영화 배우 같으시다던가. 예, 영화 배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레드메인님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원고를 좀 쓰고 계셨는데.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아주 그 즐겁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 사명과 영혼의 그게 끝인 거예요? 이제 그 정도면 됐죠. 네. 대단한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전에서 뭐 이 작품과 연관된 뭐가 개인적인 경험이 나왔다든가. 네. 싱겁습니다. 교수님은 네 반전이 없어. 없어. 이 작품은 이제 의료 서스펜스, 뭐 의료 스릴러, 메디컬 스릴러 뭐 이런 건데요. 네. 그 병원에서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환자들의 이야기, 또 거기 입원한 어떤 환자를 죽이려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병원 의사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네. 근데 특별히 이 소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어머니와도 관계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작품이에요. 좀 무척 재미있는 작품이고 마지막에 감동도 있는 이것도 눈물 꽤나 흘렸습니다. 저는 그게 또 히가시노 게이고 특징이에요. 아주 장점이 특징이에요. 되죠. 예. 네. 일본 출간일이 언제인가요? 2006년 12월이고요. 네. 이게 88작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56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국 출간이 꽤 빨리 됐어요. 예. 일본에서 2006년 12월에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2007년 10월에 상당히 빨리 번역됐군요.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초판이고 재판이 2013년 7월에 나오는데 이게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판권이 넘어갔나요? 그러면서 번역자도 바뀌었습니다. 네. 초판이 오근영 번역자이시고 네. 재판은 송태욱 번역자이시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네. 페이지 수가 초판이 520쪽이고 재판은 507페이지가 될 정도로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렇군요. 인기입니다. 작품은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었나요? 예, 독자 10,000명 팬투표에 들어가는 작품인데 네. 이게 이제 사명과 영혼의 경계가 28위인데요. 이게 뭐 70몇 작품 중에서 이제 28인데 이게 언뜻 보면 뭐 중간 정도라고 생각될 건데 아니에요. 하도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 많아서 28위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상위권에 있다고 네.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2011년 11월에 그 NHK에서 토요 드라마 스페셜 2부작으로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1부작, 2부작짜리를 드라마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꼭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2시간 한 반 가까이 됩니다. 그 2부를 다 합치면은요. 네. 그래서 꼭 영화 같은데 여기에 이 작품에는 이제 병원에서 심장 수술하는 장면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의료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소설 속에서는 이제 상상만 하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직접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좀 긴장감이 일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징그러워요. 너무 직접적으로 막 심장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이 드라마 제가 봤는데 그 원작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었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영상물하고 소설을 같이 보면은 소설이 항상 더 좋아요. 소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하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상이 더 눈에 잘 보여주고 뭐 소리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소설이 영상보다 좋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소설에서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영상물은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말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가진 장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소설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소설에서는 남자의 어떤 심리 상태, 감정 상태, 여자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 이제 구구절절히 표현하는데 영상에서는 아주 짧은 대사와 표정만으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뭐 100만 대군이 진격한다 그러면은 소설에서 한마디 하면 독자들이 이제 상상 속에서 100만 명을 만들어내는데 영상물은 만들기도 어려워요. 이거 100만 대군 이거 비주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설과 어떤 영상물 다른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상상력은 참 위대한 거죠. 위대한 무한하고. 겁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무한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2회차, 3회차가 스포일러 버전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예. 네, 간단하게라도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의료 과실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파괴하겠다라는 의문의 협박 편지 한 통이 어느 날 대이도 대학병원에 날아듭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은 없다고 장난이라고 일축하지만 심장혈관외과 수련의 힘으로 유키는 이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녀 자신이 심장 수술 실패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은 의료 과실인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그리고 오늘 협박범은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유키의 의문에 대한 해답, 그리고 협박 편지를 쓴 범인의 진짜 의도가 서서히 밝혀지는 가운데 의학, 범죄, 수사가 일체가 되어 마지막 장까지 반전이 거듭된다. 미스터리 소설의 밀도 있는 긴장감과 사회의식의 대대적인 환기가 완벽히 융합된 히가시노 게이고의 의학 서스펜스. 책 그 뒷면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작가의 어머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작품이라고요. 예. 2002년에 그 작가의 어머니가 대동맥류, 이게 이제 뭐 그 혈관에 어떤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혹이 생긴 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담관암까지 같이 이렇게 뭐 전이가 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이제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되는데 네. 결국 그 2년간의 투병 끝에 2004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 작가가 이 기간 동안에 그 병원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 작품에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인터뷰를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한 것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어머니가 복부 대동맥류 담관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병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습니다. 담관과 대동맥류 둘 다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절제하고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면 나머지 한쪽이 악화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상의 끝에 수술하지 않고 어머니를 조용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병명을 가르쳐 주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가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아이디어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좀 뭐 2년간 고생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병원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그 뭐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 나오는 것들이 그때 경험에서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도 이 작가의 어머니와 똑같은 상태의 그 할머니가 등장해요. 아마도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등장인물로 넣은 듯하고요. 그러니까 대동맥류와 담관암을 같이 앓고 있는 이제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작가 자신의 그 최측근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이제 겪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책의 소재로 삼아서인지요, 책 끝에 가서 굉장히 감동적인데, 저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속으로 작가가 이게 뭐 글 쓸 때 무슨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는가, 어머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감동을 했고, 그 번역가께서도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명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예.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작품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중요하게 하거든요. 씁니다.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 어머니를 수술받지 않고 이제 보내드렸다고 했는데요. 작가는 이 판단이 병원 측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할 걸, 그런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 사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로서의 사명을 얘기하고요. 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로 인해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직업이고 그리고 경찰로서의 사명도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 아버지가 경찰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누군가가 죽어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심적 갈등 등을 이렇게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전형적인 사회파 소설입니다. 전형적인 사회파 소설이고 그 히가시노 게이고 우리 이제 사회파 소설 작가로 이거 분류하는데 약간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어떤 사회 속의 거대한 조직이나 집단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고요. 대부분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집중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고 집단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얘기 좀 해주셨는데 예.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다 있는 맞습니다. 거죠.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스포일러 버전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 의학 서스펜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장르도 무척이나 많죠? 예, 뭐 히가시노 게이고도 꽤 여러 편을 썼지만 네. 정말로 많은 그 뭐 소설, 드라마, 영화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병원이란 장소가 일반적인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뭐 죽거나 살거나 뭐 하는 곳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소설, 영화, 드라마 소재로 이제 많이 쓰였는데요. 특히 응급실 다룬 드라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거기가 정말로 이제 죽고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미국 드라마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ER, Emergency Room 네. 이것도 아주 그 유명한 아주 오랫동안 했고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고요.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이것도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입니다. 한국계 배우가 나와서 맞습니다. 유명해졌던. 맞습니다. 예. 네. 무슨 오 시성이셨던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로는 뭐 종합병원, 하얀 거탑, 골든타임, 뭐 굿닥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학 드라마가 꽤 돼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여기 소개 안 한 정말로 많은 의학 드라마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랐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다 아실 텐데 예. 드라마는 사실 뭐 병원이 소재면은 병원에서 연애하는 얘기고요. 경찰서가 소재면은 뭐 경찰서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뭐 학교가 소재면 학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 예. 예, 근데 다 그렇진 않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그 예. 드라마,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닥터 X라고 아, 여자 의사. 이것도 이제 얘기인데 그건 의학 아주 전문적인. 예. 전문적인. 근데 정말 재밌게 예, 봤던 한번 기억이 봐야겠습니다. 저도. 납니다. 예. 예.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소재를 그 자신의 작품 속에서 많이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고요? 맞아요. 이 작품도 그 자동차 사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 자동차 사고 관련된 작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저도 와 이게 살면서 이 사고로 죽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는데 특히 자동차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저도 하는데 작가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좀 꼽아봤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이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잘못 만든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잉 아이에서는 이거 정말 재밌는데, 네, 이것도 한번 다뤘잖아요. 예, 호러 미스터리인데 네. 그 소설의 처음이 그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여성, 의 눈이 등장합니다. 섬뜩하죠. 그래서 그 제목도 이제 다잉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재밌게 봤었고, 비밀이라는 작품도 그 처음에 시작이 그 엄마와 딸이 그 버스를 타고 외할머니 댁에 가다가 네. 버스가 그 절벽으로 구르면서 이제 뭐 영혼이 뒤바뀌고 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고요. 그리고 심지어 단편집 중에 교통경찰의 밤이라는 이제 소설인데 요거는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단편이 그 자동차나 혹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단편이에요. 그렇군요. 독자 서평 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사명과 영혼의 경계 예. 독자 서평입니다. 이건 일본 미스터리 평론가. 예, 예.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평론가시네요. 히가시노 게이고 그는 새롭게 진화한 이 작품으로 현실적인 인물과 사회적 메시지를 다루며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팬이라면 필독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예. 해주셨고 이건 이제 일반 독자신가 일반 보죠. 독자십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다. 세 권뿐이지만 그의 스타일이 눈에 들어온다. 그의 소설은 따뜻한 추리소설이다. 추리소설이니 당연히 범죄를 다루지만 그 범죄를 둘러싼 배경은 음습하지 않다. 동기는 대상이 누가 되었든 애정이 바탕이 된다. 그리고 그 동기에서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등장인물들에 대해 최대한 애정을 가지고 쓴다.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에 버둥대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마 작가의 성격이 그러하다 믿고 싶다. 네. 했습니다. 이분은 흔치 않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네. 읽고서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작가와 그 그렇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분석했더라고요.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으셨다면 그 다음 작품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 요것도 좀 그러게. 일반적이지 예, 않다. 백야행 뭐 이런 거여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읽으셔야 될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우리도 아주 뭐랄까 통찰력이 통찰력이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있네요. 교수님 끝으로 사명과 영혼의 경계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는 전형적인 의학 스릴러입니다. 특별히 작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작가가 병원에서 경험한 소재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어서 아주 더 생생했고요. 하지만 이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소설의 이야기 구조가 무척이나 흥미롭게 그리고 끝까지 긴장되게 이끌어갈 뿐더러 마지막에는 아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감동도 있는 수작이라고 평가합니다.